316조 이하 이제 온상회복 의무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상권 같은 용의물권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권에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매수 청구들이. 그래서 이런 조항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 종류 있는지는 감을 잡으셔야 하는데, 일단 지상권에서는 다시 복습하겠지만 우리가 갱신청구권, 지상권자 갱신청구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설정자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근데 지상권은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지상 위에 뭔가 있는 거죠. 토지 위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그 관련 민법 규정에는 부속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용이 안 돼요. 하지만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부속이라는 물건이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구별이 돼야 합니다. 부속물의 같은 경우는 부속은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에 가서 부합 배웠죠. 부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부속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돈이 분리하는데 돈이 많이 되거나 훼손하지 않은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할 수 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부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부합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합이 되지 않은 경우고 당연히 부속 물건의 소유권이 지상권,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속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1항은 그겁니다.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자기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에서 배운 거죠. 두 번째, 그 부속 물건이 이제 시켰어요. 전세권자가. 근데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지상권에서는 딱 여기서 끝났어요. 지상권 설정자가 청구를 하게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항과 같은 조항이 없어요. 근데 전세권에 이런 이항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거나 즉 부속시킨 게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동의를 얻은 경우거나 아니면 매수한 경우 부속 물건이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표현, 임대차 계약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부속이라는 표현이 지상권에 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속은 예컨대 건물에는 샤시 같은 걸 예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차인에 한번 볼게요. 임차인 같은 경우도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는 이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에요. 근데 그 목적물이 뭐라고요? 토지 임대차고 어떤 목적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 지상권 관련된 규정입니다. 현존한 조항에는 230조 규정을 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원치 않을 때는 임차인은 현존하는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283조 계속 언급했는데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금기물이 순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을 전항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달달달 입에서 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배우겠지만 항상 비용 상환을 배웠죠.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배우셨죠. 근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조항에서 배우는데 실무적으로 비용 상환,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도 있거든요. 규정에 비용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이란 것은 필요비와 유익비예요. 필요비는 가치 보존, 가치 유지에 한 거고 유익비는 가치 증액.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속물은 다른 겁니다. 비용과 다른 겁니다. 이 비용 자체는 이미 목적물에 부합이 됐어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비용과 부속물은 다른 거예요. 부속물은 이거는 임차 목적물에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물건이에요. 하지만 비용은 이미 임대차 목적물에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요. 첫 번째 차이점은.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 쓰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못한다고 비용 상환을 못한다는 조항을 특별 조항을 둡니다. 즉 법에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비용,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하지 못하도록 다 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조항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청구를 못해요. 그리고 필요비를 그때그때 지출하더라도 청구를 못합니다. 필요비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있으면 청구를 못해요. 반면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와 달리 정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강합니다.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다만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그 임차인은요. 제가 이제 지상권은 토지죠. 타인의 토지라고 분명히 법문에 명시되어 있고요. 전세권은 부동산이고요. 임대차는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에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항상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이런 표현이 단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들은 중요한 겁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부속물의 개념은 일단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부합되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물건을 얻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항상 나온 게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전제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면을 받습니다. 이제 관리가 잘 되는 부속물을 설치할 때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근데 매수하는 경우는 서면 동의 다르겠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동의가 이미 당연히 있는 거죠.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일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부속물은 그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가져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유인을 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속물을 굳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돈을 지급하고 그 부속물을 가져가는 게 편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인 효용,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입법 취지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할 수 없다.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지상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시설 현저할 때는 283조 규정, 갱시 청구권,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세권에는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토지의 전세권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받았고 설정을 했고 등기를 했으면 그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을 수 있겠죠. 건물을 짓거나. 근데 전세권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됐지 보니까 적극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우리가 부속물 관련된 거 봤었죠. 전세권에 관해서 본 게 뭐였습니까? 수거권이었잖아요. 수거권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설정자가. 지상권자도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 매수 조건에 관한 민법 644조 규정은 성질상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이 비슷하잖아요. 토지 임차권 위에 건물 등 공작물이 있는 경우와 전세권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동일하잖아요. 단지 채권이나 물권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사안이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에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기억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겁니다. 자,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634조 규정은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권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을 해야겠죠. 지상권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기간이 만료돼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지상설이 현존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건에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 기간이 만료돼야 하고 또 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현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니까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그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설정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상권 설정자 일정한 경우에는. 그래서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 그것도 같이 정확하게 기억해서 누가 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자, 주택 전세권의 전수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뭐였죠? 토지 전세권이었어요. 자, 이름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25에 나왔던 얘기죠. 25에 나왔다 33에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토지 전세권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항상 토지예요. 토지 위에 지상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강조한 건 제가 부속물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지상권에는 부속물이라는 표현이 안 쓰이는 겁니다. 토지 위에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전세권은 다르겠죠. 건물에 있는 거니까. 주택 전세권이라면 이제 부속물이 연결되겠죠. 주택이라는 부속물과 연관이 될 겁니다. 그것도 개념상으로도 구분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위에 뭔가 있는 거지 부속물하고 상관없다. 자, 전세금의 성격.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제는 딱 직접적으로 출제된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이제 성격에 비추어 이제 소멸에 따른 전세권자의 책임으로 전세 목적물이 일부나 전부가 소멸이 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315조입니다. 거기에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과 비슷하게 보는 게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따르면 좀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 사안 자체가 독특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세모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출제된 게 아닌데 사안에서 좀 언급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가볍게 언급됐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문장 자체는. 근데 이 사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안에만 국한돼서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성격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출제가 된다면 글쎄요. 하여튼 이 표현은 세모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 경향 보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판례에 따른다고 하게 되면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독특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다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일어나여 상당하지 아니게 된 때는 당사자는 항상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임대차 보증금 증가 청구권도 있습니다. 항상 장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입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도 이런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 증가 청구권이 있다. 증액과 감액이겠죠. 증액과 감액. 증액은 누가 청구할까요? 전세권 설정자고 감액은 전세권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수고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좀 볼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은 출제는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만한 것들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5조 법조문의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어디서 배웠죠?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에도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05조가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일단은 법정지상권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먼저 전제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세권편에 나오기 때문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주목해서 이제 살펴보면 될 겁니다. 일단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전세권을 A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동일한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뭔가 떠오르셔야죠. 저희가 앞 시간에 좀 전에 배웠을 때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기억나시죠?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와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토지 사용권을 원형에서 효력이 미친다. 원형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 상황은 다른 겁니다. 항상 이런 사안이 나오면
어떠한 사항에서 언급되는 내용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요 문제는 305조는 케이스로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매매 등입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매매 등 법률행위 되면 을은 특별승계인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말로 여기서 해볼까요? 포괄승계인은 뭘까요? 상속, 합병. 그러면 상속 합병인 경우에는 305조 적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입니다. 이 경우는 특별승계인이라고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계는 뭐냐면 매매 등이에요. 법률행위 통해서. 매매, 증여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승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됐어요. 특별매매가 되면 을이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특별승계인. 법문에 특별승계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그대로 갑의 소유고 전세권이 붙은 경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을과 갑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겠죠. 우리가 항상 법정지상권을 생각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는 기출은 360조 감수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약정이 고려하지 않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갑이 건물 소유를 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를 유무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및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은 A 상대에서 퇴거 청구. 이제 그게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을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갑입니다. A가 아니라 여기를 지문을 A로 바꿀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누구 상대로? 전세권 설정제.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 목적, 지상권이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예요. 그렇죠. 그럼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겠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런 표현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아니면 갑이라는 게 표현으로 쓸 겁니다. 케이스가 나오면 갑에게 A에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냥 케이스가 아닌 지문 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아니면 전세권자 설정자에게 전세권자에게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중요합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꼭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지상권 설정을 간주해요. 그러면 갑에게 뭐가 생긴다?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보호돼요? 배워야죠. 이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을이 딴소리 하게 되면 갑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원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권자는 보호를 받는 거죠. 아시겠죠? 더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을은 법정 지상권이 이제 간주 성립됐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제3자에게 이 법정 지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임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지 사용할 권리를 따로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상권도 설정하지 말라, 전세권도 설정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05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조항도 있지만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법조문만 보게 되면 딱 시각적으로 이게 딱 감이 안 와요. 딱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숙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문장 자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실수를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승계 소유자에게 이러한 부담까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건 사실 신문상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라는 것은 이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있겠죠.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하던 전체를 다 일괄 매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좀 특이하지만 또 시험을 우리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표현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짚고서 나가셔야 하고요. 법조문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305조를. 자, 다음.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적 성격은 소멸되고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는다고 했죠. 그럼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죠. 결국 피담보 채권은 전세금 반환이에요. 즉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돌려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잖아요. 말소도 필요한 서류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을 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 말소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동시 패션, 동시 이행. 동시 이행을 좀 더 표현하면 동시 패션이다. 얘기가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만이, 전세권 준비해야만이 전세권 설정자는 돈을 돌려줄 겁니다. 매매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타이밍은 신문이 이렇게 하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잔금하고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잔금일자에 다 준비가 전날까지 다 세팅해서 다 준비됐습니까? 양쪽에 확인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만약에 잔금일날 약속된 장소에서 대부분 오전입니다. 그럼 만나면 대부분 매수인 측의 법무사님이 동행을 해요. 그럼 매도인 측이 이제 매수인 측이 먼저 매도인 측 요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봅니다.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매도인 측이 이제 그 서류를 이제 가운데 두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홀딩한 상태에서 매수인 측은 매도인 측에 통장으로 계좌로 돈을 송금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측은 이제 한참 시간이 송금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매수인 측 얘기를 하게 되면 입금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 측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법무사님이. 그게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 얘기는 목적물의 인도는 되는데 전세권의 말소를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야, 목적물 인도되는데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안 줬어. 그러니까 난 이거 준비될 때까지 전세금 못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돼야만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줘야만이 나는 전세금을 돌려줄 거야. 만약에 전세권 말소에 대한 필요한 말소는 결국은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예요.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전세금을 돌려주는 걸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자가. 그게 동시이행 한병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거예요. 중개업소에서. 목적물이 이사예요. 쉽게 해서 철거하거나. 또 전세권 말소는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말소는 공동신청이에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그러면 법무사님 통해서 쌍방 대리로 이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임장 도장도 찍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를 요구합니다. 법무사님 사전에. 그걸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돼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 안 돼 있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이거 될 때까지 돈 못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잠깐 이제 실무적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매각 절차에 관련해서 대리를 하거나 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
법무사님과 세무사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 기준, 제 개인적 생각을 할 때는 밥을 잘 싸주시고 술 한잔 잘 사주시는 분도 좋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아파트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벗어나는 부분, 통상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의 도움을 얻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도움을 얻는다는 건 단순한 내 경험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답을 주시는 분들, 세무적이든 법무적이든, 법무적인 등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조항이 따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계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을 일이 꼭 생길 텐데 꼭 그렇게 업무적으로 지식면에서 그렇게 좀 해박하신 분을 꼭 옆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기라 아마 그게 좋으십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등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통상적인 건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조언을 얻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사람의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태도예요. 가장 정확하신 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는 분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근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전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등기 세무자기는 등기든 사전에 다 등기관이나 아니면 세무소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법조문의 근거를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하니까 꼭 염두에 두십시오. 나중에 개업을 하실 때. 자, 돌아와서 동시관계 의미. 지문은 이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답니다. 있답니다. 그게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그게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실익입니다. 자, 다음. 전세권자 상환 청구권.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점유권 편에서 한번 배웠고, 일단은 전세권에서 배우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는 비용 상환 청구는 있고, 필요비, 유익비로 나눕니다. 임대차 계약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점유권 편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세권자에게 통상의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배웠죠? 따라서 유익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익비는 언제? 가치 증가, 계량, 가치 증액이죠. 그럼 유익비가 발생하는 거죠. 계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이 그 현존할 때,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 요건 이제 반복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계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리고 현존하는 거고 그 증액된 게 현존한 경우에 이게 포인트죠. 지출액이나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누가? 소유자가 선택한다. 전세권 설정자겠죠.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거.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선택한다. 법조문에. 앞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 누가 선택하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선택을 한다. 근데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금액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법원은 상환기여를 청구에 따르면 상환기여를 허위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면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많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2만 원 사정에서 못하니까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근데 핵심은 전세권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아까 배웠기 때문에 간다고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체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고요. 자, 371조에 계속 이제 중간중간 오겠습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소유권이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상권은 용의물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한 건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데 뭐 문제의식만 이제 보고서 넘어갈 겁니다.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의식은 어디냐면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의 권능이 소멸해서 담보물권의 권능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떻게 취급할 거지? 왜냐하면 이 담보물권은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저당권이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상대의가 나오거든요. 물상대의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저당권 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만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그게 기출 포인트 하나고요. 나중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연회권능이 소멸된 경우에 이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담보권을 저당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계속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뭐 출제된 건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전세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들어갈 겁니다. 임대차 계약도 중요하고 출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처럼 좀 설명할 수 있는 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